첫 번째 뉴스. 오늘 확진자만 400명 넘게 나왔어요. 이게 좀 확진자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입국 금지 시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하게 보는 거죠. 한국발 여행자에 대해서 검역 격리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아하. 아하. K방역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마도 나오는데, 싱가포르 한국에 입국한 모든 여행객에게 지정시들의 격리, 한국을 경유한 여행객까지 다 포함돼. 그래서 음성을 받아야 격리 해제. 하하, 이거 지금 400명이 넘는 게 신천지 때보다 신천지 때 맞먹는 수준이네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걱정이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하여튼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 그러고 대만에서도 한국을 저위험 국가에서 삭제했다. 아하. 하하. 중국 역시 한국의 확산을 보고 인천에서 오는 전세기 파견을 승인 보류시켜버렸다. 그동안 한국 괴뢰 정부가 K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모두 다 물거품이 됐죠. 괴뢰 정부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외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한폐렴이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이제 심하고 변종도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이제 문재인이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거야. 이게 이제 문재인의 자만심, 괴뢰 정부의 자만심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타이밍이 앞에 그 사이에 이제 집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 전에도 문제였다고 하게 돼도 그거를 알면 왜 집회했냐가 되고, 집회에서 퍼졌다고 해도 그것도 있지 집회가 왜 하게 되냐고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집회 이후에 퍼졌어야 돼, 사실대로 가려면. 근데 그러자니 또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이게 아주 애매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보니까 이 어떤 집회 중심주의 우파와 그 유튜버들의 어떤 그 갈등 구도가 바로 여기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이게 이제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필요해. 왜냐면 벌인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이게 얼마나 많겠어. 이게 큰일 났거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말로 가장 우파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집회 아닙니까? 우파 태극기 집회가 이게 제일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건데, 요거를 지금 했다가 지금 핵심 분들이 다 지금 격리, 뭐 지금 구속을 앞두고 있고, 그 하부 구조에 있는 유튜버들 털리고 있고, 여기 연관된 채널들 다 같이 지금 같이 개 털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우한폐렴이 이런 상황을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게 전략의 부재다. 왜 전략의 부재였을까를 보면은 뭔가 이런 애국, 뭔가 투쟁, 진짜 어떤 성과를 내는 정치적인 어떤 기여,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거로 똘똘 뭉친 어떤 특정한 카르텔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물을 다 흐트러 놓고 망쳐버렸다 라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게 지금 환자가 막 미친 듯이 느는데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아무런 비판을 못하고 있어, 우파 유튜버들이. 나 같은 변두리나 얘기하지 이거를 지금 내배도 못하는 거야. 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이게 걸렸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환자가 지금 이 정도에서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 내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이번 주 말 되면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차가 한 일주일 정도 1-2주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중증 환자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골치가 이제 아파지지. 이게 또 뭐 이제 이제 누가 쓰러졌네, 누가 뭐 피를 토했네, 막 이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어쨌든 그 실행 선생님은 건강하게 퇴원하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께서도 이제 좀 건강하게 이게 나오시는 게 먼저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게 이게 뭐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 질병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후유증이 있느냐 지금 뭐 실제로 이걸 겪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심각한데 무려 후유증이 1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함께 보시죠. 완치자가 후유증을 겪는 걸 보여주는데 머리가 빠져. 이게 이렇게 돼 봐. 손톱 빠지고 막 이게 지금. 우한폐렴의 완치자들에게 겪게 되는 후유증을 알아봅시다. 탈모, 불면증, 코로나 발가락, 부정맥 등 16가지에 달하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코로나는 많은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은 병을 극복하고 나서도 몇 달째 여전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 일단 처음은 탈모가 발생한다. 예. 우한폐렴 완치자 1,500명을 상대로 봤더니 4명 중 1명이 탈모. 심지어 눈썹 같은 곳도 나타날 수가 있더라. 또 고열과 살사도 계속될 수 있다. 코로나 발가락으로 표현한 증상은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반점상 부진 이걸 말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리고 발가락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이렇게 되는 거. 예. 뭐 이렇게 발톱이 빠지고 막 이런 건 아니라 발가락이 부는 거네. 부어. 이런 거는 어린아이에게서 주로 발견되지만 완치 후에도 간혹 나타난다. 이유 없이 오한에 시달려 몸이 떨리거나 불안감에 시간, 장소, 방향, 사람 등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가만히 있을 때 맥박이 1분에 100번 이상 뛰는 빈맥 증상, 심박동 리듬이 빠르거나 느린 맥박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등의 부정맥 증상도 후유증으로 분류된다. 탈모가 나온다. 고열이 있다. 살사가 있고 설을싸, 탈진이 있고 흉통, 계단을 오르거나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나 이거 한번 느껴본 적 있어. 예전에 엘리베이터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막 가슴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진짜 여기를 누가 이렇게 막 꼬집는 듯한. 내가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누르는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까지 없었는데 한참 전 얘기네. 예.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귀신이 꼬집는 듯한 느낌이었거든. 불면증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까지 있다고 합니다. 회복 후에 환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코로나 발가락, 발가락이 뻘겋게 부어오른다. 오한이 있고 몸이 막 덜덜덜 떨린다. 지남력 장애, 선망은 뭔지 모르겠다. 혼란 불안으로 인한 시간, 장소, 방향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 인식에도 문제가 생긴다.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호흡곤란, 근육통, 오심구토마, 뭐 별거 다 있네. 예, 이게 지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그 몸에 남아서 상당히 지금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라고 하지? 이게 완치라는 개념 이런 게 바이러스다 보니까 없는 거 아니냐? 뭐 헤르페스인가 그것처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전부터 있었죠. 참 어려운 문제네. 걱정이 되고.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문제인데 어떤 개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국가의 건강이
아주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괴뢰 정부가 며칠 전에 그 홍남기랑 이런 애 나와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K방역의 우수성과 우리나라가 수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곧 있으면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뻥을 치면서 나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V자 반등이다 라고 외쳤는데 V자 반등 우겨대다가 오히려 고꾸라져 버린 한국 경제 성장률. 문재양 올해 한국 성장률을 OECD 1등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예 얼마 가지도 않아 성장률이 그냥 깎여버렸어.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갔어요. 문재인 말만 하면 반대로 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까지 추락한 날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카드를 모두 소진했음을 모두 인정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IMF 이후 최악의 역성장이 확실시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1.3, 2.8%를 기록할 거라고 밝혔는데 올해 성장률은 1.1포인트 내려 큰 폭으로 추락을 할 거다. 예. 이렇게 하향한 원인은 잠잠해지기는커녕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우한 폐렴 때문이다 라면서 예. 거기다가 지금 확진자 수가 400명대까지 늘어가면서 올해 경기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래요.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한국은행이 성장률 절망을 큰 폭으로 깎은 만큼 한국 성장률을 두고 자화자찬 아주 쇼를 하던 괴뢰 정부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예, 문지양은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제일 최고 1위다 라면서 헛소리하다가 예 결국 방역의 실패에 성장률이 크게 고꾸라질 걸 내다보지 못하고 가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비님 1-2달 조금 있었는데 이제 완전 없어요. 위로해주세요. 그러게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가물가물한데 혹시 며칠 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그걸 지금 번쩍이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제 일할 게 없어. 일이 없어. 이게 이제 그 일이 없으신데 저한테 후원하시면은 안 되죠. 예. 이게 지금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 모두가 지금 다 위기야 위기. 이게 경제가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예. 고용지원금 나온다. 예.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참 그래. 예. 이게 나도 여러분들이 잘 돼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힘드신 분들한테 내가 후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죄송하죠. 이런 것들이 참 그래 다 같이 잘 돼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재영이 이렇게 그냥 나라를 다 망쳐놓고 말이야 고꾸라지게 만들고 불과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지들이 말했던 칭찬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죠. 참 그래 이런 걸 보면 어쩌냐 이게 환자가 이게 계속 늘어서 진짜 1000명 하루 확진자 막 1000명은 에바세반가 500명이 막 넘어가고 이러면은 야 이건 뭐 이거를 다시 0명으로 만들기까지는 진짜 또 한 2개월 뭐 0명이 뭐 한 10명대 10명 미만으로 만들기까지는 또 한 2-3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전에 우한폐렴 얘기를 했을 때도 우한폐렴이라는 게 변종이 많더라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지. 우한폐렴 자체가 변종이 많다는 거야. 변종이. 얘 바이러스가 지가 이제 보고 계속 변종이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얘는 또 종류도 막 여러 개야.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러시아 선원이 와가지고 다른 바이러스를 또 갖고 왔고 우한 폐렴인데 다른 종류야 또 막.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도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제적으로 지금 뭐 버틴다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금리를 못 올리니까 유동성이 넘치는데 그것들에 이제 그것들이 건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투기로 이제 이어지니까 뭐 투기 이제 주식이라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 뭐 득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무슨 낙이 있나. 이거 참 난감하네. 이게 빨리 이 오한폐렴이 퍼지면은 안 되는 거였어. 애초에 괴뢰 정부가 애초에 방심을 하고 환자가 완전히 0명이 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건데 새끼들 막 무슨 뭐 쿠폰 뿌리고 뭐 이제 우리가 K 방역이 어쩌고 헛소리 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위 매물의 경우에는 뭐 너희들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허위 매물 같은 건 워낙 흔한 일이죠. 인터넷 세계라는 게 뭐 그래 믿을 게 없어. 중고차 시장 가면 아주 장난 아니지. 막 그랜저가 뭐 그랜저가 뭐 한 1,500만 원에 나왔다. 우와 이렇게 가면 없어. 예. 그런 건 없죠. 이제 그때 가서 말이 바뀌어요. 그런 이제 중고차 딜러들 그 양아들이 많지. 양아치들이 많고 아주 구라를 잘 쳐요. 애들이 보면 네 고객님 이거 없는데 딴 거 한번 보시죠. 비슷한 거 있으니까 이러고 보면은 뭐 소나타가 한 뭐 1,000만 원에 나왔다 이거야. 제네시스가 뭐 한 4천만 원에 나왔다 이거. 우와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앉았더니만 분명히 듣고 오기로는 10,000km 뛰었다고 해서 왔는데 10만 킬로가 찍혀 있어. 뭐야 이거 10만 킬로잖아 했더니 고객님 이게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거고요. 막 말을 둘러대더니 그럼 이게 4천만 원이라고 했더니 예 4천만 원 일단 내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출 받으셔 갖고 나머지 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추가적으로 얼마를 내라고요? 거기서 이제 대출 받으셨고 하시면 한 2-3천만 원 좀 대출 받으셨고 한 달에 얼마씩 내시면 돼요. 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사람을 막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 흔한 거야. 중고차 쪽은 완전히 뭐 애들이 너무 야매더라.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동산에도 좀 많다라는 거죠. 부동산 쪽도 가보면 뭐 얘기 듣고 왔더니 그 지금 나갔네요 이러고 다른 거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러고 이제 다른 매물 보여주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허위 매물에 대해서 없애겠다 하고 했는데 웃기게도 허위 매물을 없애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전세가 더 없어. 허위 매물을 걷어내니 목동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 확 드러난 전세 가뭄. 실제로 전세가 없다는 것이 더 드러나 버렸다라는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 매물, 중복 매물을 없애버리니까 역설적으로 전세 가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다. 자, 미끼 매물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리니 실제로 더 없다는 거야. 전세 매물을 보고 연락하면 해당 건물은 팔렸으니 반전세나 월세 매물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낚시를 해왔던 거죠. 예, 허위 매물을 괴뢰 정보가 단속하면서 전세 가뭄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 물건은 이전에 3만 건에서 거의 4만 건이네. 4만 건에 달하는 전세 물건이 현재 15,000건으로 급감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 송파구, 양천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허위 매물 감소에 큰 영향을 받았다.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 마이너스 80%래. 헬리오시티는 아예 93%가 줄어들어서 예.
다 구라구만, 다 구라야. 예. 심지어 전세 물건이 제로인 단지들도 있더라. 이게 이제 허위 과장 매물들이 줄면서 전세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또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한 점도 전세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뭐 뻔하죠. 전세 물건이 없고 하니까 오는 9월에서 10월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다. 매물 부족 현상,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이런에도 불구하고 계례정부가 통계나 조작해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헛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의 서민들은 죄다 이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부동산까지 올려버리고 이런 타이밍에 이제 집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서울에 전세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밀려납니다. 이렇게 뭐 예전에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지 이제 그 유명해지니까 그 동네가 그런 기업 돈 투자가들이 그쪽에서 비싸게 월세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유명한 명물들이 외부로 다 날아가면서 그 동네 전체가 다 황폐화되더라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니까 뭐 어쩔 거야 나가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해. 점점점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엄마 우리 서울 떠나. 전세 난민들이 몰려 경기도의 전세값이 오히려 급등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예,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 참 그 예전에 이거 홍보하던 만화가 떠오르는구만. 예. 어머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등한 관계가 됐네 하는 황당무계한 만화 말이에요.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30대 권모 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원의 새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인데 2년 전에는 5억 원의 전세 얻었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는 강남에서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경기도까지 갈만했다. 결국 수억 원씩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전세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쪽이 전세값이 폭등하는데 수원, 용인, 인천 등 서울 출퇴근이 양호한 지역 전세값이 폭등 중이다. 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다 올라가 버렸니? 안 그래도 우한폐렴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임대차법 이후에 매물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서울에서 이사 오려는 세입자 문의가 제보되면 매물 자체가 없다. 예,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았던 인천마저도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서울의 전세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전세 난민들이 대거 경기도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탓이다. 괴뢰정보가 임대차 악법 등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세입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보다는 물량 공급으로 풀어야 했는데 라면서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괴뢰정보가 굉장히 기괴한 형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돈을 얘가 차익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걸로 세금을 다주택자들한테 걷겠다. 그래 알겠어. 근데 왜 전세를 뭐라고 해 갭 투자만 상관도 없는 이 전세에 대한 물량을 줄이면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더 선호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출마저도 서민들이 대출을 받겠다는 것마저도 일괄적으로 다 막아버렸냐. 부동산을 아예 못 사게 막아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딱 그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이게 웃긴 게 보통 당신의 신용이 안 됩니다. 당신은 뭐가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집값이 비싸네요. 안 돼요.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야. 집값이 6억이 넘네요? 탈락! 서민 대출길마저 다 막혔습니다. 야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구만. 급격한 집값 상승 여파로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도 무더기로 탈락하는 사태가 속출한다.
예, 집값이 신청 기준인 6억 원 이하로 넘어버린 탓이다. 자, 여기 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아낌 2보금자리론 여기는 6억 원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탈락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괴뢰 정보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예. 여기를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심사 기준으로 6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근데 집값이 다 넘어가니까 6억 원 이하가 없어.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만큼 신청 조건도 까다롭긴 한데 부부와 싼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려는 주택이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예, 안 돼. 근데 아예 못 받아. 그림의 떡이야. 실실 쪼개는 거 봐 이것들. 예. 자, 대출 심사 기준 6억 원을 들여다보는 잣대가 다른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땐 KB 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고 KB은행 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면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괴뢰정부 측은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 한국감정원 거를 갖고 오고 지들이 주택 심사 받을 때는 이 기준이 높은, 그러니까 가격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는 KB은행 걸 가져온다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때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좋았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게 지금 괴뢰 정부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억지로 규제를 날리다 보니까 그냥 힘없는 자들만 대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발만 동동 구르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한폐렴이 있고 하나는 부동산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것이 또 내년에 서울성 보궐선거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사분들이 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가 나가래가 되고 코로나 치료는 하겠다 했지만 일단 파업에 들어갔어요. 전문의들이. 그런데 의외로 의료 공백이라든지 뭐 이런 건 크지 않다고 하죠. 왜냐면 참여율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참여율이 이제 좀 줄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앞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좋아. 내가 그 광화문 집회 때도 집회하기엔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타이밍이 안 좋아. 이게 하필이면 우한폐렴 때이고 사람들이 너무 막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여주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야, 지금 우리 다 죽겠다 야. 지금 니들 얘기 들어달라는 거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여유가 있을 때 파고들어야 뭐 떡밥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남의 이야기 뭐 누가 듣고 싶겠어. 일단은 동네 병원 쪽의 진료 거부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게 뭐냐? 자, 개원가 개인 병원의 집단 진료 거부 참여율이 저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단합을 촉구하면서 나왔습니다. 동네 의원 진료 거부 참여율이 10%에 그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줄어들자 퇴직 최대집 형님께서 회장님께서 연대로 호소한다 라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파업에 동참해줄 곳을 호소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괴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지만 적극적으로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왜? 우한폐렴 때문에 자신들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데다 진료 거부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고 이러니까 이 이제 개인 병원 의사들이 월세 유지비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많다. 우한폐렴으로 병원 상황이 좋지 않아 진료 거부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의사는 복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파업에 동참했는데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단체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병원 의원이 많아 평소보다 우리 쪽에 오는 환자가 많았다. 그걸로 내가 이득을 봤다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예, 이 단체 거부에 진료 거부에 대한 비교적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에 단체 진료 거부가 밥그릇 싸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 뭐 맘카페에서는 뭐 이런다고 했다. 일단은 뭐 개인 병원들은 저주하지만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까지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자, 이게 이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시기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제 좀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뭐 이럴 때야 사람들이 뭐 정치에 관심 갖고 막 이러지.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은 그냥 뭐 남의 집 담장 넘고 나 먹고 사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와중에 뭐 의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거는 나중 일이라는 거야. 좀 당장 내 배가 고프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때야. 이럴 때는 파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번 의사들이 제대로 한번 뭉친 적이 있죠. 그 유명한 의학 분업 파업이 아주 유명한 일이었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그 의사들이 이미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뭐냐를 보면 의학 분업 때가 있었죠. 그 의학 분업이 그 의학 분업 파업이 아주 그냥 그때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응집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지. 예. 근데 그 결과는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요. 예. 그때는 왜 그런 이게 이제 배경이 내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재밌는 게 의사들이 과거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다 판 거야. 뭐 처방하고 이제 간호사가 약 빼가지고 팔고 약까지 다 팔으니까 약사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약사들도 먹고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약사들이 점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세상 바닥이다 그렇잖아. 남의 떡을 가져가야지. 지금 변호사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까지 넘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약사들도 한의학을 넘본 거예요. 한의학을 막 제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뭐 한의학 쪽에서 발끈할 거 아니에요. 니들이 뭔데 이거 만들어! 이러고 야 우리가 뭐 만드는 게 뭔데 누가 대줬어! 뭐 이러고 이제 좀 싸운 거야. 약사랑 이제 한의사까지 이제 싸운 거지. 얘네 둘이 막 싸우는데 그거를 말리겠다고 야사사 약사들한테 갖고 얘네 아니 알았어 그러면은 알았어 약사들아 알았어 그러면은 너희들 그 한약 좀 적당히 하고 우리가 의학 분업 시켜주겠더니 진짜 콜 이러고 의학 분업을 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들은 야 쟤네들이 싸운다 이러고 깔깔깔 대고 있었던 거지.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의사들이 당시에는. 근데 진짜 그걸 진행한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안돼 이러고 나온 건데 근데 문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 이게 왜냐면 의사들이 신약이라던가 막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야 그거 의사들도 약을 몰라갖고 리베이트하는 직원한테 배울 정도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분리를 해서 전문가에게 받는 걸 국민들이 원하지. 뭐 의사가 다 원타치로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명분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구리도 아니고 이게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보다 좀 분리가 돼야 되고 의사들로서는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된 게 뭐냐? 약사들이 환자가 왔어. 그러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자기가 진료를 약사들이 병원에 들렸다 오셔라. 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약사들이 증상은 대충 듣고 그냥 무조건 항생제 준다 이거야. 이거 드세요 이러고 이거 맞으세요 이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남용이 이거 약사들이 시킨다라는 거 의사들이 지적을 한 거고 약사들 입장에서 그 니들도 마찬가지잖아 이러고 이제 둘이 또 싸운 거예요 막. 근데 이게 분위기는 의사들이 반대를 못하는 거야. 반대를 이거 자기네들이 이게 그 약을 팔아갖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넘겨줘야 되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야마가 돌아. 안돼 명분이 없을 때 오히려 응집이 잘 생기더라고. 역설적으로 병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안돼 이러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 의료계가 막 마비가 되고 막 환자가 막 몇 명이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의사가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 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명분이 없고 그때 당시에 의학 약 쪽에서는 약사들 같은 경우는 개꿀이지. 이 양반들이야 뭐 가만히 앉아갖고 처방전 받고 그냥 찍어주면 되는데 어찌됐든 약사는 불리할 게 없는 게임이었거든. 이러나 저러나 쟤네 왜 저러냐 이러고 약사들이 이제 의사들 저러봐라 저뭐 환자들을 볼모로한다 이러면은 뭐 끝나. 근데 의사들이 그때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거는 파업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에 괜히 헛 에너지를 써버린 거야. 그 의료계가 갖고 있던 그 막강한 파워를 너무 잘 황당한 데 쓴 거지. 그때 쓰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거는 이 뭐죠? 의학 분업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상으로 그 병원이 다 독점할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그거 자체는 양보고 차라리 중간에 타협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 큰 실수를 했죠. 그리고 그때 환자들이 사망하고 의료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사들이 알고 있는 거지. 우리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의학 분업을 했고 약사들은 이제 개꿀 빨게 되고 의사들은 그걸 내놓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내놔야만 했었고 그 실제로 어마어마한 파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욕만 먹고 끝난 거야.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만 받고 욕만 먹고 가지고 있던 기득권까지 내놔야 됐던 결과가 된 거죠. 반면에 이제 약사들은 꿀 빨게 되는 거고 그 약사들의 세계가 그렇게 꿀 빨게 되니까 또 좌빨들이 뭘 해줍니까? 거기서 그 여성들 여대한테 또 약대를 많이 해줘가지고 여성 비율도 높여주고 이런 흐름으로 가버린 거야. 예. 지금 이제 의사분들이 그때 이제 온갖 파괴력을 갖고 있던 거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를 너무 강경하게 자존심 싸움하다가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는 의사분들이 이제 그 의학 분업 이후에 의사들도 이제 가난해지잖아. 의사들이 그 약을 팔아서 먹었던 이익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의사들도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의사가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처럼 막 안정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개인 병원을 열면은 그 개인 병원의 그 의료 기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치과 가면 치과 의자가 있고 뭐 이런 치료하려면 뭐 이거 놔야 되잖아. 이게 더럽게 비싸. 이건 그 밑에 뭐 이거 호스 연결해 갖고 막 하고 막 의료 기기들이 다 비싼 거잖아요. 그 비싼 거 놓고 뭐 임대료 내고 뭐 하고 하면 뭐 의사도 엄청나게 그 어려운 일이지. 이런 거 다 대학병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다 큰 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개인 병원 해야 되는데 다들 돈 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 이국종 교수처럼 막 이렇게 그런 뭐 내과 결이나 이렇게 막 피를 봐가지고 수술 많이 하는 건 하기 싫어해. 그 돈도 안 되고 그냥 성형 쪽이나 무슨 뭐 이쪽으로 가는 거지 다. 이쪽으로 다 몰려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료 쪽이 점점점 이제 악화되는 거죠. 뭐 이렇게 위급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건 잘 안 되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지방에는 아예 없어. 지방에는 사람이 다치면은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지방 쪽은 의사들이 더 안 가. 아예 지방 쪽에 이제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한 거죠. 이러니까 이거를 해소를 해줬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의사들도 사람이라서 가기 싫다. 나 여기서 개인 병 만들래 이러고 오고 지방에는 의사가 없고 이거를 이제 괴뢰정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야 그럼 공공의료로 우리가 때려줄게. 국가가 의사 만들어 갖고 우리가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가자 이러면서 뭐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콜 이렇게 되고 그러니 이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의료 부익부 빈익빈이랄까 의료에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이제 해소 방법이 어려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쪽으로 보면 이것이 역시나 이제 쏠림 현상이 너무 극대되는데 의료 서비스의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공익적 관점에서 어떻게든 해소는 해야 되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그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회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어 그 진행하게 된 데에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죠. 의료 시스템을 받는다라는 거 국민이 그런 거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만들어는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개입을 하자니 이거는 그 공산화가 되고 또 너무 개입을 안 하자니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빨 치료도 못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감기 치료도 못 하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완화를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저렴한 의료 수가에 질 좋은 의료는 받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리는 거지 지방으로 가면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방 쪽으로 갈수록 이런 의료 공백들이 심해지고 앞으로 특히나 이런 뭡니까 막 이게 뭐 이거 막 가르고 막 이렇게 수술하는 쪽은 의사들이 더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지양할지에 대한 거는 사실 대답이 없어. 이 대책이 없는 거지. 이 지점에서 지금 의사분들 이쪽 의료계 쪽에서는 인프라를 좀 좋게 해달라 지방 쪽에 이 말이 좋아 인프라지 그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계 인프라든 뭐든 뭐 거기서는 뭐 연봉 5억도 준다고 해도 안 와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 괴뢰 정부는 공공의료라는 완전히 공산화된 걸 얘기를 하지만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의도대로 그렇게 되겠어. 아니 뭐 허접한 애들 와가지고 앉혀놓고 그냥 공무원이 뭐 진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의사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서 우리가 더 정원을 늘리겠다 하고 이쪽은 안 된다 하고 나오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듣고 보면은 야 어려운 문제네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막말로 누가 여기에 나서주냐는 거야. 어느 국민이. 당장 의사들 하면은 다들 럭셔리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막 사회적 약자고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니들 돈도 많이 버는데 좀 니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은 또 다들 힘들 때란 말이야.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게 생기고 지금 뭐 웬만한 사람들 직장 잘리고 뭐 젊은 애들은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한다면 이게 분위기상 안 맞죠. 거기다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진료 안 해 이런다고 해서 누가 그런 걸 보고 막 박수 쳐주고 있어. 이게 이제 구조가 각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힘을 모아서 빡 쳐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왜 그 의약분업 때 의사들이 실수했다고 지적을 하냐면 그 이후에 그 의사분들이 의료인들이라고 하면 의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사, 간호사, 또 뭐 도우미들, 그다음에 그 약사, 뭐 한의학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이제 전체 의료 시스템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연대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오죽 의사들, 약사들, 한의사들, 뭐 간호사들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 도와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달랑 의사들만 가지고 지금 반정부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막말로 여기서 의사, 약사, 한의사, 무슨 뭐 간호사 다 같이 힘 합쳐 갖고 얘네들 그중에서 10%만 파업했으면 지금 얘기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들만 거기서 하니까 개인 병원으로 가면 그만이거든.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이 누수가 아무리 응집을 하려고 해도 누수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떤 연대 같은 영역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이 문제를 같이 간다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의사들의 몇 명만 모여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소용이 없고 오히려 괴뢰 정부가 얘네를 조지겠다고 하는데 그 조지는 걸로 전혀 국민적 방향이 안 일어나.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이만 올라가잖아. 그 간호사가 바로 반대 나오고 뭐 약사들이야 지금 자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강 건너 불구경이야. 약사들은 뭐 한의사들은 마찬가지고 의사들 몇 명으로 안 돼. 이게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미리 이런 걸 얘기할 거면 미리 간호사들 설득하고 저희 약사들이랑도 연대하고 한의사까지 다 끌어모았고 의료인들의 전체 어떤 임팩트를 보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개인 병원들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이미 시작부터 꽥하고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의약분업 때 실패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도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약사한테
뜯겼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한유총 때도 그랬지만 애들 볼모로 환자 볼모로 또 노인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진짜 안 먹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먹혀. 다른 방식을 가서 할 거면은 진짜 완전히 모두가 다 응집을 해갖고 뭐 약사협회에서도 우리도 파업한다, 우리도 안 하겠다, 보이콧이다. 뭐 의사, 간호사 다 보이콧 딱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백업을 해줄 수 있지. 근데 지금 뭐 정치판에서도 뭐 통합당도 그냥 야 니들도 하지 말고 파업하지 마세요 이러고 눈치 보고 누구야 저기 그 안철수도 중간에서 하지 마세요. 파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예, 이게 약자들을 볼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풍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의사협회가 이제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됩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애초부터 이 시기가 안 좋아. 이럴 때 파업이라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광화문 집회도 안 먹히는데 뭐 의사들 몇 명이서 뭐 진단 안 한다고 뭐 그게 진단이 안 된다고 뭐 되겠어. 그냥 다 개인 병원 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온 합의점은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시기를 좀 늦추자. 코로나가 진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이건데 지금 전공의 쪽에서는 못 믿겠다 이거거든. 야, 우리가 다 시험 보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증원 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증원할 거잖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공공의료 관련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지금 다 쓰러지고 막 자기가 배고파 죽겠네 지금 그 의사 몇 명 더 뽑내면 안 돼 갖고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냐라는 거야.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지. 의료 질이 나쁘다면은 지가 더 돈 주고 서울 와서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갖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시기와 잘 안 맞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최대한 여론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해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그 의사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는 약하니까 이번에 한번 응집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예전에도 봤듯이 의사들이 그렇게 파업을 대대적으로 해도 성공한 적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은 약사 쪽, 그다음에 간호사 쪽, 의사 쪽 모든 의료인들이 다 응집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의사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먹히지가 않았다. 힘이 이제 확 빠지고 약해지고 말았다. 거기다가 지금은 배부른 때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을 끌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확 이제 식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걸 봅니다. 참여율이 계속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도 그런 이유죠. 이 돈이 무섭지. 왜냐면 의사가 월세를 못 내 가지고 막 허덕여 가지고 그 얼마나 절망적인지 개인 병원들은 다 그래. 뭐 거의 개인 병원들은 진짜 큰일 나거든. 예. 그거 뭐야 의료 기기를 빼는 것도 돈 들어. 그러니까 그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내가 뭐 과장법인지 모르지만 무슨 개인 병원은 그 원상 복구하는 데만 1억이 든다는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이게 뭐 과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개인 병원들은 일정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지. 예, 그거 해도 안 된다 이러고 그건 나중에 다르게 합시다라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거의 묻히는 이야기죠. 이런 거에 희망을 걸었다라면은 예,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지. 이미 예전에도 그게 안 됐었고.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공공의료는 막아야죠. 당연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예, 그거를 의사분들이 지방에도 가서 이렇게 진료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또 숙제로 남겠죠. 이런 것도 우파 진영에서도 많이 또 이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의료의 차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이념적으로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통일부에서 말이죠.
북한 사람을 접촉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얘네들이 없애려고 했어요.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했다가 내부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갖고 이인영이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통일부가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보류했다고 합니다. 아하.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대폭 손질하려다가 철회했다. 북한 주민을 접촉했을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결국에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안보다 후퇴했다. 특히 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간소화 규정을 제외하고 말하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남을 원할 경우 이를 신고만 하면 효력을 갖도록 안을 준비했었는데 나가래가 됐다. 예. 우리 우발적 만남을 가정해 민감한 정보를 북한한테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게 저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예. 바보같이. 예. 조국 뉴스 한번 볼까요? 조민을 봤다. 동양대에서. 그러면서 조국의 편을 들었던 증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그 동양대 총장의 조카야. 근데 총장과 사이가 안 좋나 봐. 그니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증언들을 많이 해요. 난 조민을 봤다. 조민이 우리 학교를 잘 다녔다. 총장이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판사가 이 양반의 얘기를 듣다가 곰곰이 듣다가 야, 니 그러다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몇 번을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조민 봤다던 최성의 조카를 보고 재판장이 나서가지고 경고를 줬습니다. 재판장도 듣다 황당한 거야. 정경심 재판에 나온 최성의 동양대 총장의 조카 이모 씨가 동양대에서 정경심 자녀들이 활동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가 시점 번복 등으로 재판부에게 위증 경고를 받았다. 이걸 이 사람은 이제 증인이라고 와갖고 이제 얘기를 듣고 질문했는데 이모 씨, 최 총장의 조카란 양반은 김어준 방송에도 나와서 조국과 딸 아들을 동양대에서 봤다고 정경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왔던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재판 때 2012년도에 정경심 교수와 아들, 딸이 동양대에서 학생들을 인솔해 활동하는 거 봤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와갖고 야, 이 새끼야, 그때 당시에는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 2012년도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 듣다 재판부가 얼탱이가 없으니까 야, 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잘 생각해서 답해라. 물타기 하지 마. 여러 번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약간 좀 애가 오락가락한 애야. 돈을 받았나? 지금 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애들은 지금 하나같이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프로그램에 얘네들이 인솔을 해서 참여했다는 헛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거는 정경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 저도 좀 다음 주를 기대해야 되나? 예.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말았네요. 태극기 휘날리자 호남 PK 수도권에서 표심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예. 지지율 급락. 웃기게도 PK 서울 6070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통합당이 재미있게도 중도층도 나가버리고 집토끼도 나가는 지금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요. 호남에서는 무려 11%가 날아가 버리고 극우 논란에 고령층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이건 다른 면에서 또 볼 수가 있죠. 아이고, 이거 참 다 잡은 토끼였는데 이렇게 심하게 벌어졌네요. 중도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중도층으로 갔다는 거지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거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5% 가까이 폭락을 했다. 30%대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광복절 집회 또한 강경보수 극우 강경 인사들의 우한폐렴 확진을 받고 당 지도부가 선을 그으면서 수도권은 물론 표밭까지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호남도 떨어졌다. 지금 아주 통합당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양쪽에 토끼를 다 놓쳤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요. 보면은 온건 투쟁과 호남 지역 수해복구 등등으로 이미지를 아주 좋게 해서 민주당까지 추월했지만 2주 연속 미끄러지면서 30% 위태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 광복절 집회 여파로 텃밭은 PK와 최근 지지율 주도한 수도권 모두 추락했다. 그러니까 우파 쪽의 뭐라고 할까요? 좀 우파 지역과 중도 지역에서 둘 다 떨어졌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요. 거기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당이 애초에 집회의 스탠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친박 눈치 보고 친이 눈치 보다가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양쪽의 토끼를 다 잃고 있는 거야. 집토끼들도 니 뭐하나? 할 거면 똑바로 해라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자를 거면 자르던지 아니면 데려갈 거면 데려가던지. 임마 뭐 말이 바뀌고 이때 왔다 어제 얘기했다 내일 이랬다 니 장난하나 이러고 이제 짜증나니까 못 봐주는 거지. 그 꼴 자체가 뭔가 확실하게 칼을 들었으면 빡 나 따라와 이래야 사람들이 가자 그리고 가는데 여기서 우왕좌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김종인이 갔다가 여기서 지금 걸렸어요. 지금 내가 말한 거죠. 여기 걸리니까 보다 집토끼들도 이제 나가버리고, 당연히 수도권 쪽이야 집회를 애초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보고 쟤네들은 안 되겠구만. 저쪽이야? 이러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통합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지금 겪게 된 거. 이거를 해소를 못하는 이유도 내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진태형이나 누굽니까 민경호 의원을 자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자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걸리는 시간 동안은 두들겨 맞는 거지 그냥. 이게 안 돼. 결국에는 이게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제 확진자들의 이게 또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집회 때문이 아니다면 그 전부터 이게 퍼졌다라는 건데, 그럼 퍼진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다는 얘기야 하면 이제 더 커지는 거고,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통합당에서도 집회에 이렇게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지금 중요한 거는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자가격리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통합당이 그 문제를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종이날배도 아차 싶을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할 걸. 그냥 나가는 건 자유다 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는 확진이 걸리고 누구는 음성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통합당이 뒤처리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대로 온 거지. 결국에는 집회를 나가신 분은 나가서 기분 나쁘고, 우리가 극우야 이러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고, 안 나간 사람들은 거기 또 왜 나갔어 이러고 또 기분이 나쁘고, 통합당은 중간에 껴서 누구 편도 안 들어주니까 또 둘 다 양쪽 토끼를 다 놓치고, 아주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마땅치가 않아. 결국 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죠. 이 샤이보스들이 이제 야마가 돌면서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런 집회 중심주의가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 우파 진영의 그 기여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줬다, 피해를 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대한 명분들이 더 약해지고 아스팔트 우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르게 어떻게 안 돼. 왜냐면 그 참여자들이 확진이 걸리니까 왜 쉽게 말해서 우리의 동지들을 아프게 만들었냐 이거지. 일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 사과, 철저한 자기 관리, 주최 측의 어떤 위생 관리, 방역 관리, 여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얘기가 없이 이건 이게 무슨 그 질병관리본부가 거짓말한 거야. 이게 다 거짓말이야. 우파만 이래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도 음모론이냐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고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집회 중심의 그런 유튜버와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제 채널들이 이제 덩달아서 같이 쓰나미급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내부적인 폭로가 나오고 날아가는 데에는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여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그러니까 집회를 중심으로 했던 유튜버들이 이게 얘네들이 문제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야. 쟤네들이 이 광화문 집회 정도가 이 타이밍에 하면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그 문재인을 망치는데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을 투쟁할 때 지금 같은 때는 집회를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왜 했을까? 결국 돈 때문이다. 왜? 유튜버들이 돈이 필요했으니까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저쪽이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폭로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폭격을 날리는 거야. 마닥닥다에 잘 걸렸다. 이러고 그러면 일단은 어떤 그 전체 이 뭡니까 이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걸 전체를 다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 거기서 문제가 있는 누군가는 타격을 줘서 드러냄으로써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쪽 세계에서의 방식대로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사적인 생활이 털린 모 유튜버가 이제 골로 가버리는 거고 그 관계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전체가. 근데 그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 가지 좀 또 그 안에서도 음모론이 나오는 거야. 야 저거 집회에서 번 돈을 지들끼리 나눠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실드 치는 거 아니냐? 야 어떻게 거짓말을 실드 치냐? 야 거짓말을 실드 치는 것이 그게 이거 집회에서 번 돈을 나눠 가졌던 건가? 이러면서 이제 의혹들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르신들이 알만한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머리 좋고 그 뭐 우파를 지켜왔던 어르신들이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그 뭐 학력발로 뭐 도움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뭐 그 대충 좀 그 넘어가자. 뭐 이게 지금 그 씨도 안 먹힐 얘기가 좀 나오니까 막 더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다 그냥 다 집중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 지금 인터넷 우파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뭘 하든 뭐 약사가 뭐가 됐든 뭐 문재인이 뭐가 됐든 그 안 보여 지금. 예. 장난해? 지금 그 이 오랫동안 거짓말하고 이걸 덮어갖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장난해 이거 한쪽에서는 아까 뭐 서울대 나오든 뭐 고졸이든 중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잘만 싸우면 되지 이러고 그 또 한쪽에서 싸우게 뭘 싸워 그 성과도 없는데 이러고 막 드디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집회 자체가 숭고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했다면 이게 이제 돈과 연관이 되고 이번 사례를 보면서 어떤 미래통합당이 손실을 보고 여기 이제 완전히 피해를 보다 보니까 집회가 잘 싸워? 잘 싸워? 성과가 있어? 뭐가 있는데 잘 싸워? 이제 그런 걸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만큼 커져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참았던 이제 샤이보스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예,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는 것도 그럴 수 있어.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노총의 얘기도 있고 또 얘네들이 어떤 그 민주노총인 자를 갖다가 광복절 참여자라고 거짓말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죠. 그렇지만 결과는 그게 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보면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나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이전에 확진자가 나온 곳이었고 그런 곳에서 집회를 참여하지 못하게 주최 측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이 스스로 잘절해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필요할 이유가 뭐였는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민주노총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보도를 얘네들이 어떻게 그 공개를 갖다가 광화문 집회자로 둔갑을 시켜서 하든 요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사건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승부가 안 돼 버리니까 자꾸만 이 프레이밍에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문재인 심판을 외친 집회가 문재인의 구명줄이 될 줄이야. 조선일보의 칼럼입니다. 예.
문재인의 심판을 외친 집회가 문재인의 구명줄이 됐다. 자, 이번 코로나 확산은 분명히 정부가 씨앗을 뿌린 거다.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는데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고 외식 쿠폰을 뿌리었고 심지어 8월 17일 임시 공휴일 내면서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임 갖고 놀러 다니라고 등 떠미는 그런 격이었는데 게다가 심지어 뭐 한국 경제를 선방 중이라고 자랑질까지 하고 이렇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건 정부가 경각심을 이완시킨 결과라고 봐야 된다. 이건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왜 이게 광화문 집회가 폭격을 맞았는가? 괴뢰 정부가 당연히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고 있다. 적반하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왜? 덤터기를 씌울 대상을 찾았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무더기 확진과 정광훈 목사 그 교인이 참가한 광화문 집회가 희생양으로 재단에 올랐다.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의 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는 이런 괴뢰 문재인 이 괴뢰 정부의 이런 헛소리들을 법무장관은 법정 최고를 구형하겠다면서 화답을 하면서 지들끼리 아주 쇼를 해요. 민주당도 먹잇감을 지나칠 리 없다. 그냥 정광훈 목사 통합당을 묶어가지고 그냥 같이 때리면서 프레이밍을 가져. 방조했다. 니들이 독려했다. 근거가 있냐 했더니 통합당 의원이 참가자 않았냐 라는데 통합당 의원 중 집회 참가자는 단 한 명이었다. 야당은 한 명이 광화문 집회 5만 명을 움직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사랑제일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몰려가면서 수도권 확진 폭발을 가져온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 하지만 통계 속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215명. 15일 이후 전체 확진자의 6.6% 정도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929명. 교회 내 모임에서 이뤘다고 봐야 된다. 고로 이 광화문 집회 자체가 확진자를 늘렸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퍼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물론 이 6.6%가 적은 거냐는 것에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광화문 집회만을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도 편파적이다. 왜? 민노총에서도 집회 가졌고 물론 심지어 민노총을 보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석은 민노총보다도 더 적었을 텐데 민노총은 4,000명이나 모여서 집회를 가진 적도 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민노총에 대해 경고를 안 했다. 이런 세세한 분석과 항변이 모두 광화문 집회 책임론에 덮여버렸다. 왜? 제가 계속 지적하던 내용이잖아요.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의 시각적 이미지에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겹쳐졌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도 이번 광화문 집회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잡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가 된 것인데 수도권 확산이 시작되는 시점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것은 폭탄을 들고 불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시점에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나가 연설을 했다. 제가 말했던 지점이죠. 계속. 그는 확진 판정받고 사진기자들 앞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통화까지 했다. 자신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함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 눈에는 감염병을 남에게 옮겨도 어쩔 수 없다는 이상한 행위로 보였다. 자가 격리자가 집회에 왔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스팔트 보호소 명사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들의 행태는 들끓는 여론에 기름까지 부었다. 인기 어느 유튜버는 병원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과일 넣어주면 안 되냐 얼큰한 탕을 넣냐라고 투정을 했고 통합당 전 의원은 당이 나를 남 취급한다면 야박한 인심을 탓했다. 25년 동안 몸담았던 당에 본인이 폐를 끼친 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없었다. 그들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압살당했다고 개탄하지만 광화문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얻으려 했던 게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널리하려 여론을 움직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목적이라면 집회는 실패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나왔다. 30%대까지 추락했던 문재인의 지지율은 단숨에 10% 가까이 올라버렸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뒤집었던 여야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문재인을 심판하자고 목청 높인 집회가 궁지에 빠지던 문재인의 구명줄 역할을 한 것한 것이다. 약자를 돕는다는 정책에 약자만 더 힘들게 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묘하게 닮아 있다.
요거 아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약자를 돕는다던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문재인의 정부를 타격을 주겠다고 하던 집회가 문재인을 도와주는 결과가 둘이 닮았다는 이거죠.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예.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우파 진영에서 원인 분석은 광화문 집회밖에 없지 변수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뒤처리를 못한 거예요. 광화문 집회 쪽도 빨리 우리가 몰랐다. 이 자가격리 중인 목사가 나올 줄은 몰랐고 확진자가 우리한테 올 줄은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빨리 자르고 갔으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냥 빨리 꼬리를 자르라고. 근데 사과를 안 하고 뭐라는 거야. 뭐 이걸 어떻게 볼 거야. 자기네들 확진되는데 그 확진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국민들한테도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성, 한 명이라도 전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 집회의 주최 측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책임감이 없는 거지.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우파 같은 우리의 사람한테 단 한 명이라도 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시켰다면 그것만으로도 미안해야 될 일인데 없어. 아무런 반성이 없어. 이거는 너무 개념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통합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양쪽이 그냥 다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양이 언제나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일단은 20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그나마 희망적이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20대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립니다. 자 보시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손에 쥔 것마저 뺏어가는 게 나랍니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한폐렴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괴뢰 정부 의료계에 확대를 얻고 대치 중이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20대의 시각은 어떨까요? 공정과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20대들은 이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 무엇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런 독재적인 행태에 대해서 20대는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죠. 의료계에 대해서 업무 개시 발동을 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랬더니 20대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게 58%, 20대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일방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20대 영남 자영업자 현상이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20대는 여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퇴보 진영의 지지율을 떠받쳤던 20대가 왜 여권에 등을 돌리게 됐는가. 민주당은 당원이었으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가 경정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을 때부터 이 정부가 모든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단 휴진을 선언하는 의료계 강제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하는 정부가 기가 막힌다. 또 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정부의 모습이는 이 독재적인 거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료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 나는 일이냐. 정부가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꾸준히 지속되는 정부의 공정성 상실이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로 외쳤던 정부가 이제는 앞장서서 불평등을 주도한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부터 느꼈지만 정부가 청년들을 나몰라라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공정성 문제 누적이라고 나오는데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사태, 조국 사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20대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도 계속 증가하는 현 상황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충 이랬단 거라니까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대들은 자 20대들이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파들도 20대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우파 진영이 20대 삶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20대들의 삶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20대들이 어떻게 되는 그건 알 바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접근을 해서 얘네들을 달래서 우리 쪽은 이렇게 달라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냥 부당층으로 가버리는 거죠.
문재인의 독재가 심해져서 문재인은 일가라는 상소문을 삭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문재양에게 따박따박 직언을 올렸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시무칠조 상소문을 숨겨놨다. 문재양에게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글을 청와대가 제대로 노출하지 않도록 억지로 숨겼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여기를 보면 신인 조은산이 시무칠조를 추정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피옵소서. 어렵다 어려워. 중국말을 읽겠으니 현재 18,000명, 지금 8만 명이 넘게 받았다는데 조회가 불가능해 막아놨습니다. 이 게시물 주소로 접속하니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면서 일부러 가려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이게 전문이 있는데 한번 보죠. 여기를 되면은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진대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해위된 선왕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전입가경이라. 부동산을 옹호하는 관료들에 대한 비판도 이었다.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현실의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전도해야 되는 해계야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도 아직 감을 못 잡는 어느 대신은 전 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면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갈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온 백성들이 옵니까? 아니면 궁궐의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 옵니까? 라고 비꼬았다. 또 세금 문제도 나왔습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뺏기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하시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게 하시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세 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의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고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죠.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헌법을 지키시옵소서. 일신하시옵소서. 폐하 먼저 일신하시옵소서라며 폐하에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악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위는 우러러 기억하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옵시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어 역사의 기록에 영생하옵소서라면서 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싹 지웠어. 얘네들이 못 보기 이걸 감춘 거야. 지도 쪽팔렸나 봐. 그리고 나서 비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슬그머니 공개 전환을 했답니다. 아주 추잡하고만. 비공개된 논란을 빚은 국민청원 시무칠조 상소문이 드디어 공개 전환이 됐다. 적화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었는데 난리가 나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검색 불가능했던 거였는데 이제 스리슬쩍 공개시키면서 우리가 이거를 숨겼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냥 절차에 따라 그냥 검토하는 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추잡하고만. 제가 이제 통합당이 이렇게 지지율도 빠지고 우한폐렴 터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도저도 안 될 거면은 그냥 세게 던지기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아싸리 세게 나가라. 3단계 격상 미리 질러버리고 커피 3단계 격상 질러버리고 뭐 이거 뿌리는 거 빨리 질러버리고 하여튼 다 질러라. 그냥 어차피 미리 얘기하고 손해볼 건 없다. 야당이 그냥 일단 뭐 해결책이라고 뭐라도 제시해라. 좀 늦어. 통합당 지금 늦어요. 확진자들 기다려. 이제 좌고면 말고 빨리 3단계 격상하라. 김종인. 예, 아이고 종인할배가 예, 애쓴다 애써. 이거 봐. 이게 나름대로 젊어 보이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예, 정치 공세 어플, 위기 극복 이래가지고 어플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썼다. 애썼어. 애쓴다 정말. 젊어 보이려고 애쓴다. 종이날의 표정이 이렇게 멋진 백보드를 해도 종이날의 표정이 돌아버리겠다. 예, 이거야. 미래통합당이 신속한 사회주의 거리두기 3단계를 요구했다 하면서 지금 뭐 400명이 넘어가니까 화상회의로 우리가 통화했다라면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쓸모없는 국영납이 하지 말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3단계 거리두기 빨리 이거 자영업자 상공인 이거 뭐 내가 얘기한 거 다 말 안 해. 예. 이거 재난지원금 빨리 자영업자들한테 빨리 줘. 예.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늦었어. 조금 빨리 그냥 계속 막 약간 조금 늦어. 예. 그래도 통합당이 다 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 한 가지는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고 있어. 그게 뭐냐? 인물을 들이밀기는 지금 잘했다라고 보입니다. 슬슬 불떼기 하고 있어. 슬슬 불 때우고 있어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 보여. 일단 쭉쭉 올라가서 왜냐면 지금 이게 경제가 연말까지 안 좋고 부동산 문제도 연말까지 그렇게 된다. 그럼 우한폐렴은 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은 분명히 연말에는 큰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맛배기를 본 거지. 왜냐면 부동산 문제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야마가 도는데 뭐 경제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겠어. 터진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연말이 되면 분명히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역전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그때를 노리면 지금부터 이제 인물들을 슬슬 키우고 10월달, 11월달쯤에 이제 여론조사 뭐 올리면서 슬슬 올려놓으면은 추운 날 아주 그냥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홍정욱 정계복귀 움직임에 통합당 환영을 한답시면서 서서히 이제 얘기 꺼냅니다.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난다 진짜. 짜증나 진짜. 뭐 화보야? 뒤에 이게 있으니까 무슨 뭐 영화 그거 같아. 영화에 뭐라고 하지? 그 뭐냐 저기 청와대 국회의원 나오는 무슨 팜플렛에 있는 장면 같아. 예. 볼 때마다 짜증나네. 홍정욱의 정계복귀설이 나오자 통합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 양반의 입당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지금 눈길을 꼴리고 있는데 일단 홍정욱은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통합당 소속이 아니에요. 자, 홍정욱의 경우 통합당으로 올 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상 복당이 되는 거지만 일단 통합당의 탈당자들의 복귀 과정에서 입당식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홍정욱에 대해 입당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홍정욱의 SNS에 의미심장 나왔다라는 거 돼 있고 주식시장부터 요동을 쳤다. 홍정욱 테마주 KNN은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여기 지분 50%를 보유한 홍성아 공동대표가 홍성욱의 누나다. 예. 통합당 관계자는 홍정욱이 우리 당에 합류해 서울시장 재보궐 경선만 참여해도 엄청난 흥행이 될 것. 본인이 올지 안 올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정욱이 형이 경선에만 나오더라도 일단 진짜 대박일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경선 무조건 1등이야 이건. 나오면은 뭐 여자분들 다 몰빵이지. 뭐 볼 게 있어 그냥 막 야 너무 멋지다 이러고 막 찍는 거야 아마. 응. 막 찍는 거지.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야? 막 홍정욱이 막 그 막 생긴 거 빼고 뭐 있나 막 뭐 잘생긴 거 막 얼굴로 뭐 정치하나 학벌 그 뭐 하버드 나오도 정치 잘하나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꿍해가지고 막그 그냥 뭐 벌가 있나 막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게 그렇지. 요런 게 나와. 이 때문에 이제 좀 남자분들은 홍정욱이 나오기를 좋긴 하지만 이제 정욱이 형이 어떤 정책,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정책과 미래를 제시하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정욱이 또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홍정욱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나라를 좀 더 나게 만들고 독재로부터 더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홍정욱이 막 그런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말고 북한 막 여기 나와야 돼 우리가. 예, 북한 주적이 아니야. 이제 홍정욱이 북한은 스승 맞습니다. 북한은 주적이죠. 통과. 그다음 이제 몇 개가 있어야 돼. 예, 마마 기본소득자 어떻게 볼 거야? 정조궁은 기본소득자는 많은 토론을 해봐서 결정해야 되는 통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홍정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사상 검증을 거친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양반 PC가 강할 거라고 보잖아. PC가 강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가 우파 집토끼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조금 그 부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젊은 층들한테는 홍정욱이 압도적인 1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홍정욱 대체가 안 돼 지금. 홍정욱 대체가 안 되고 일단은 이걸로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파워죠. 엄청난 파워. 예, 이걸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뭐 친박 비박이 다 망했어. 이 한마디로 뭐 인물이 없어. 인물이 우파진이 너무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야 이거라도 확실히 된 사람 밀어주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뭐 홍정욱이 뭐 빨갱이 짓을 하거나 무슨 종북주의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세련된 느낌. 그래서 약간만 이념적으로 보완만 돼 있다면 어르신들도 예, 충분히 밀어줄 수 있죠. 물론 이제 약간 좀 짜증나는 타입이야.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지금 통합당이 잘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칭찬할 만한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그게 바로 안철수야.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가 문제야. 안철수가 나오면 망해. 그래서 통합당이 안철수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안철수를 안철수를 갖다가 어디 처리를 해야 돼. 안철수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안철수를 데려와야 된다고. 안철수. 그게 황교안 대표가 선거 때 아주 큰 공백이었죠.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 대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안철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했어. 이거는 홍정욱과 안철수를 둘 다 이렇게 지금 띄우는 거죠.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 단일 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다. 선택은 안철수에게 달렸다. 라면서 앞으로 미스터트롯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선을 한 번 하고 그쳤지만 단계별로 이거 토너먼트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문재인이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는가.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에게 달렸다. 그래서 안철수 와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당 개명 뭐 당명 바꾸고 할 때 안철수도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어, 어디 갔어? 예. 일단은 그 이 안철수라고 하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경선해가지고 깔끔하게 하자. 그럼 인정하자 이거예요.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뭐 남는 사람 해봤자 뭐 안철수, 홍정욱, 뭐 김동연, 뭐 조은희 정도겠지. 거기서 뭐 더 누가 있겠어? 뭐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경선 돌려버리면 거기서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뭐 4파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거 해봤자 뭐 홍정욱 아니면 안철수인데 어 통합당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친박계 어떤 친이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그 계파 라인을 좀 중요시 여겼어.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망했어요. 계파가 없어지고 망하니까 과거에 이제 친박적 친이계적 갈등의 개념으로 우파를 구별하던 그런 분들한테는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색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안 되지만 지금 통합당 컨셉은 과거의 계파의 전통을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 승리를 위해 간다는 거지. 어떤 선거에 이기 위해서 간다는 거야. 그 선택이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서울 보궐선거를 무조건 이긴다야. 이기면 대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기반이 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전략 자체가 일단 서울시장은 주더라도 대권은 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하나의 발판에 불과하다는 거지. 누가 주더라도 네가 알아서 해 뭐 이거야. 서울시장 자체가 그게 좌파한테 주는 것보다는 이쪽 그 안철수한테 주는 게 낫다. 또는 홍종호한테 주는 게 낫다. 그건 그게 낫지 무슨 친이 친박계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예, 이 그 통합당의 컨셉 자체는 그냥 승리야 승리요. 그냥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다 먹어주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친박계나 친이계에 있는 인물로는 서울시장 후보가 안 나와요. 없어.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자리에 누가 가겠어. 거기에 냉정하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군에 누굴 내놓겠어. 내놓을 수가 없어. 내놓을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라인 자체 후보군이 없는 거죠. 후보군이 없고 다 날아갔고 결국에는 이제 갈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안철수 아니면 홍종국인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친이 친박적 계파의 라인에는 전혀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세대 교체, 시대 교환이 나오는 거죠. 우파라고 하는 그 구별이 이제 어떤 계파적 갈등, 계파적 요소에서 판단하고자 했던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제는 그냥 좌파에 대항하면 범우파가 되는 거죠. 일단 기반적으로. 그 다음에 친박 친이의 개념이 아니라 예 중도 확장에 어떤 반공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그냥 범보수가 되는 거야. 예, 그냥 나는 김정은이 좋아요 이 정도만 아니면은 이제는 범보수가 그냥 다 돼버린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있는 기존의 어떤 친박적 성향 이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파 쪽에서는 아주 이쪽 가장 우파 우경화된 고신 돼버리는 거지. 이쪽이 이제 뭐라고 해 고립돼 버린 거지. 저쪽 세상을 다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표가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은 면이 있는 거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한다지만 시청자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정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런 문제를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나도 그런 걸 또 반성하게 되고 뭐 태극기 집회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뭔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남아도는 게 되고 저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우파의 어떤 전체적인
이 교체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우파에 대한 어떤 간별, 우파에 대한 구별 이런 개념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은 거죠. 이쪽 진영에는 그게 남은 거고 사실은 그것들의 혼란기에서 결국 이 안에 어떤 자정 능력이 일정 부분 좀 가동하고 있다. 그게 결국 어떤 그 거짓말 논란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 어, 아무리 우리가 뭐 무슨 투쟁이 좋고 뭐가 좋다지만 야 이거를 너무 구라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 어떤 그 자정 능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정 능력을 원하게 됐는가? 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 자정 능력을 왜 원하는가? 그거는 이 바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밥만 먹고 맨날 야 저거는 가짜 보수다. 저건 진짜 보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자들이 알고 봤더니 거짓말했다라면은 누가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요게 여러 면에서 이 세계의 어떤 자각과 또 반성과 뭔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동시에.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결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김무성 새끼가 연락에 얘기했던 건데 친이계랑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중도 지향에서 친박계는 이걸 원치 않아요. 친박계가 좀 불리해. 왜냐면 당원들이 친박계 쪽이 좀 많거든. 근데 국민 경선제로 가면 친박계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돼요. 이래서 이게 이제 그 친이계가 더 선호하는 거고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도 친박계가 많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뭘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이제 안철수 등판론 주호영이 군부를 떼고 있다. 안철수가 와야 된다. 또 홍종욱이 등장하고요. 자, 통합당의 경선 룰은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 이 선거인단 50%가 요게 이제 외부 인사를 막는다는 거죠. 외부 인물이 공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걸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들을 이제 통합당이 사실은 이전에는 친박계가 목소리가 셌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룰을 잡았는데 이제는 저걸 이제 다 드러내고 외부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친박계가 밀려나갑니다. 그 유명하죠. 그 김진태 의원님이 내부적으로 그 엄청나게 사인은 받았고 막 표를 이만큼 받았는데도 실제로 기대하던 표가 안 나왔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통합당은 확실히 지금 친박계를 야금야금 친박계를 지금 말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계라고 하는 계파가 지금 서서히 사망하고 있는 지금 역사의 좀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쪽 유튜브 책에도 친박적 성향을 어떻게 그 유지하고 또는 어떻게 심화시키고 또는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주장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3년 동안 했는데 안 먹혔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지점이 이제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탄핵 이야기로 탄핵 얘기보다 이제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부정선거 얘기라던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지. 이게 이제 연예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선거 얘기로 다 빠져나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이런 것이 점점점 우리에게도 이제 전달되는 게 뭐이겠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의 역사나 탄핵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어떤 상업적 힘 거기서 얻어지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점점점 주제가 멀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파 유튜버는 뭘 먹고 살 거냐 이거야. 자기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어. 근데 컨텐츠가 이제 뭐 음모론이 됐든 무슨 뭐 연예인 얘기가 됐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막 퍼져 나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서로 더 치열하게 이제 돈통 싸움이 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돈통 싸움이 보이지 않는 어떤 카르텔을 노출시키는
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파 유튜버 세계가 약간 좀 시장성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 왜냐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왜 그 소수의 집회 주최자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집회를 하는 거라면 딱 그 집회에 할 정도만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또는 그러면 남은 돈이 있으면 남은 돈은 다음에 또 2 월에서 2 월이라는 말은 좀 웃긴다. 뭐라고 해. 이렇게 다음 집회 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면은 다들 좋을 텐데 이상하게 굉장히 과몰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게도 괴상한 어떤 그 성과는 없는 어떤 집회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다른 영역으로는 투자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성과물이 없어. 성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과물이 없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뭐 투쟁과 전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이 심각한 인지 부조화라는 거야. 이게 현실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지금 요구하는데 남은 게 없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걸 우리는 못했을까 좀 고민이 돼 봅니다. 조국 흑서 집필진들이 조국 백서 3억 원 모금액이 대체 왜 필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같이 들어야 돼. 같이 들어야 돼. 조국 백서에 3억 원이 나 왜 들어? 그렇잖아. 조국 흑서로 불리는 이 좌빨 애들이 조국 백서에 왜 3억 원이나 왜 드냐? 그래서 제기를 합니다. 비용이 자기네들 500만 원 들었는데 아니 500만 원이면 될 거를 왜 3억 원이나 돈을 모아서 다 어디다 쓴 거야? 라고 되물은 거예요. 예. 3억 원, 책 하나 내는데 무슨 3억 원이나 필요하냐. 이거 완벽한 거짓말이다. 펀딩이 또 왜 필요하고 출판사를 못 찾아서 왜 그래. 말이 들리는 소리를라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비 1억도 그러는데 그걸 왜 지들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냐. 니들이 준비해야지. 그 니들은 옹호하는 쪽인데 니들이 무슨 소송 걸릴 게 있냐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만간 우파 유튜버 세계에서도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인 거야.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생산성.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우파 유튜버의 어떤 슈퍼챗 시스템이라는 게 많이 봐서 한 1년에 많이 봐서 내가 보니까 한 2, 30억 정도? 한 3, 4 많이 봐서 한 3, 40억일 거고 한 2, 30억 정도의 그 뭡니까? 어떤 그런 정도의 가용 마켓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2, 30억 정도? 뭐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이게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저렇게 분산을 시켰다면 훨씬 더 유용했을 거라는 거지.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회와 동시에 저렇게 뭐 인사들 불러서 그 책을 발간하는 데도 써보고 또 어떤 뭐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또 없는데 봤더니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집회가 다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허탈한 거지. 이게 뭐지? 이러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지적이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어느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더 생산적인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명품 구매에 이게 쓰이고 끝나냐. 누군가가 하는 뭐 더 좋은 스피커를 달린 집회장이 왜 그렇게 좋은 스피커가 왜 필요한 거야?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 요런 구도에서 생산성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반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요거.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이런 우파 유튜브에서도 새로운 아젠다로 많이 올라오게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그 좌파 내부에서도 저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쪽에도 이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저걸 보고 야 쟤네들이 좌빨끼리 싸우네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야 이쪽은 뭔가 뭐 남는 게 없냐 뭐 없어 남는 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그런 우파의 이런 시민운동 뭐 어떤 우파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산성 있게 돈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이 우파 시민들의 어떤 이런 어떤 사고를 또는 생각을 널리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투자 방식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예, 지금의 이런 방식의 반복이라는 거는 사장의 길로 가는 거다. 라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줘서 감사합니다. 햇살 비비는 감사합니다. 끝나기 딱 그러네. 예. 힘내세요 비비님. 이 말밖에 드릴 게 없어서 슬프지만 힘내실 일 앞으로 많으시라고 응원드립니다. 뉴스 후 크리스마스 문제 악몽 신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